안녕하세요. 기계경비개론 강의라운의 이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부터 실전 대비해서 최종 모의고사를 7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대비의 이 최종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를 해서 제가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출제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출제 기준이 있죠. 기계경비개론의 그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출제를 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미 좀 출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출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자,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 3개년 정도는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이미 출제되었던 그런 기출 문제를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제되었던 그런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좀 변형된 형태로 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그대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 기계경비개론 모의고사를 함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이제 기계경비개론 이제 모의고사 부분이죠. 자, 먼저 이제 1번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시죠. 1번. 1번 문제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계경비개론의 이제 출제 기준을 잘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와 관련한 법규에 대한 부분이 꼭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계경비 관련 법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기준을 두는 것일까요? 경비업법이죠. 그래서 이 경비업법에서도 특히 이제 그 경비업자의 어떤 대응 체제라든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의 의무라든지 그리고 기계경비 지도사가 갖춰야 될 어떤 서류,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계경비와 관련한 법규에서 출제될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이제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묻는 거예요. 물 한번 좀 묻는 것이죠. 자, 지문 한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자, 기계경비업자는 말이죠. 신호를 수신한 때부터 이제 기산을 해서 25분 이내에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1번 지문인 경우에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시행령 제7조에서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자,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한 부분이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사용 요령 및 기계경비 운영체제 등의 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자, 이 2번 지문인 경우가 경비업법을 보시게 되면 제9조에 있죠. 9조에서 오경보의 방지와 관련한 법입니다. 오경보 방지. 관련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인용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좀 보도록 하시죠. 자,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와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기계경비업자는 이런 얘기잖아요. 오경보 방지를 위해서 기재한 그 서면 또 전자문서와 함께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관련한 그런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로 보시게 되면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그 2항에서 인용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한번 보시죠.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및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보관해야 된다. 자, 기계경비 지도사는 말이죠. 바로 이런 그 오경보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현장에 언제 도착을 하고 일시는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신호를 수신한 날로부터 해서 2년간이냐, 2년간이 아니라 1년이라는 얘기죠. 2년. 서류는 2년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1년간을 보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한번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항. 저항은 이제 전자부품이죠. 전자부품과 관련한 부분은요, 저항, 코일, 콘덴서, 기타 이런 그 부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공식이 이제 출제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국어로 한국어로 풀어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좀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어떤 그 공식을 이제 외운다기보다 그런 부분을 순 우리말로 국어로 풀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한번 보죠. 1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맞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죠. 두 번째입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에서 존의 종단에 연결해서 선로 감시도 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종단 저항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단 저항이 해주는 역할은요, 궁극적으로 선로 감시입니다. 선로 감시.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고 열을 발산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죠. 전류 흐름을 저지하고 열을 발산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고유 저항 및 길이에 반비례한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꼭 이 공식을 꼭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R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죠. 저항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L은 이제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길이. 그 다음에 이 S는 무엇이냐? S는 바로 이제 단면적이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고유 저항하고 무엇에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수록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저항의 크기는 커지고 저항의 값은 커지고
단면적은요. 단면적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낮아지죠.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작으면 저항의 값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것을 풀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이제 틀린 것이죠. 전기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고유 저항 및 길이에 비례한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기계경비 시스템에서 전원장치의 정전 시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지는 뭐냐? 전원장치인 경우죠. 이 전원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다가 동작이 되다가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되는 경우에 백업용이죠. 대한 부분을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건전지, 자, 전지와 관련 1차 전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전지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다고 배웠었죠, 이미. 전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연축 전지가 바로 이러한 그 전원장치에서 정전 시에 백업용의 배터리로 주로 전지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망간 건전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망간 건전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류 전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망간 건전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휴대용 직류 전원으로 많이 사용한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망간 건전지죠. 장시간 사용도 하고요. 또 전장성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망간 건전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전지인 경우가 있는데요. 공기전지는 주로 이제 어디 많이 사용이 되느냐면 철도 이제 궤도형이 있죠. 궤도형. 교환기나 철도 궤도. 이런 곳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기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전원장치, 정전지, 백업용 전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연축전지죠. 연축전지. 주로 이제 DC 12V용이죠. DC 12V용.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축전지가 등장하죠. 알칼리 축전지가 있습니다. 이 알칼리 축전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니켈 카드뮴식이 많이 사용되죠. 니켈 카드뮴식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바로 이런 알칼리 축전지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원장치에서 정전 시에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전지는 뭐냐? 2차 전지 중에서도 연축전지 DC 12V용으로 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번 4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4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전류가 누설되더라도 감전의 사고로 예방할 수 있고 서지에 의한 이상전압이 인입 시에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서지에 의한 부분이죠. 서지에 의한 서지에 의해서 어떤 과전류예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인입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묻고 있죠. 자, 절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연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 그 절연물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해질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금이나 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액의 농도를 좀 더 높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서지에 의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바로 접지 저항을 말한다. 그래서 접지죠, 접지. 접지를 해야만이 이러한 서지에서 이상전압이 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 기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접지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이죠.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정류회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정류회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정류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자, 1차 쪽에 1차에 교류가 이제 입력이 되죠. 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110V나 또는 220V일 겁니다. 이런 이제 교류 전압이 이제 입력이 되면 2차 측에서 정류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직류니까 여기서는 주로 DC 12V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정류 회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정류 회로와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 회로는 직류의 파형을 맥류로 만드는 회로다. 직류의 파형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류죠. 교류. 1차 측에서 이제 교류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정류 회로를 통해서 2차 측에서는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회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정류 회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류죠. 교류의 파형을 맥류로 만드는 회로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평활회로는 맥류를 완전한 교류로 만드는 회로다. 평활회로가 평활부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었었죠. 평활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맥류를 무엇으로 만든다? 직류로 만드는 회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릿지 정류회로. 자, 이 정류회로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반파회로, 전파회로,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정류회로가 있죠. 브릿지 회로는요, 다이오드를 이제 4개로 이제 연결된 것이죠. 4개로 해서 연결된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정류회로다. 브릿지 정류회로는.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눈여겨봐 주셔야 되죠. 그래서 브릿지 정류회로는 다이오드가 4개로 정류하는 회로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전파 정류회로는 정류 효율이 90%다. 전파 정류회로는요. 자, 그 정류 효율이 90%가 아니죠. 81.2%다. 이렇게 수치를 어떻게 한다?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제 한번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여 이용한 기기는 무엇인가? 자, 이 법칙과 관련한 부분도요. 출제가 간혹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 경우에는 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자, 이런 뭐 렌즈의 법칙, 그다음에 뭐 도플러 효과 이런 부분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플레밍 경우에 이제 왼손 법칙을 적용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뭡니까? 오른손 법칙을 적용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손의 법칙을 적용한 것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예를 들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전동기가 있죠. 전동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가동 코일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보면. 그 다음에 자, 이제 변압기가 또 등장을 하죠. 변압기. 이 변압기인 경우에는 어떤 자, 코일이라고 있으면 이런 형태죠. 교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N1이라고 N2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코일이죠. 코일의 어떤 그 건선수예요. 건선수에 그럼 비례해서 한쪽 코일에다가 어떤 전류를 흐르게 되면 다른 코일에도 전류가 유기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변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한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발전기라는 겁니다. 발전기. 자,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한 것은 뭐다? 이 두 가지다. 전동기와 가동 코일형 스피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압기는 바로 이런 코일의 이런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변압기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을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 시스템에서 감지기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분석하고 경비업체의 관제실로 신호를 송신하는 장치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우선 이제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기계경비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았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로컬의 기계경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로컬. 그 다음에 무인의 기계경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러한 기계경비 시스템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기계경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각 존과 구역에는 감지기 센서를 부착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통솔해주는 주장치가 있죠. 컨트롤러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런 주장치에는 통신장치가 이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무인의 기계경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관제 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출동 경비원이 있어야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무인의 기계경비 시스템이죠. 무인의 기계경비 시스템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컬의 기계경비 시스템인 경우에는 출동 경비원이 있죠. 출동 경비원이 이제 아니죠.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바로 로컬의 기계경비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감지기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분석하고 감지기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분석하죠. 그리고 그런 신호를 분석한 것을 경비업체 관제실로 신호를 송신하는 것.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주장치죠. 주장치는 여기서는 또 이제 컨트롤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을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 시스템에서 고의의 방해를 감지하며 감지기나 주장치의 뚜껑을 열 때 감지하는 기능은 고의의 방해를 감지한다. 감지하고 감지기나 주장치의 뚜껑을 연다. 감지하는 역할이죠. 이 부분도 좀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의의 어떤 방해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감지기나 아니면 주장치의 그 뚜껑을 여는 것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종단저항인 경우에는요. 이것도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종단저항이 하는 역할은 선로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조는 이제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템퍼죠. 템퍼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치를 연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지기 뚜껑을 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감지하는 역할에 바로 이런 템퍼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감지기는 이제 센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번 9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9번. 9번을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용어에 대한 설명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부분도 출제가 좀 잘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경보는 이제 알람이라고도 하죠. 위험 발생 신호다. 조는 이제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감지기를 설치해서 구분한 지역이다. 종단저항은 선로를 감시하고
감지기의 탈락을 감시한다. 맞죠? 이제 종단저항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오경보는 침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다. 오경보인 경우는 침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호가 아니죠. 침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제 경보라고 하죠. 경보. 영문으로 알람이죠. 그러면 오경보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거 이제 얘들이 있죠. 오경보가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 보면 자 간혹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조작자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조작자가 사용자가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조작자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상 시설물 내에서 자체적 오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물에서도 오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동물입니다. 소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 제외하고 어떤 뭐 개, 요즘 이제 반려동물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개, 고양이, 그 다음에 설치리 이제 쥐까지 이런 이제 소동물에 의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오경보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경보, 오동작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좀 잘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게 되면 감지기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수동형 감지기가 아닌 것은 자, 이 감지기 센서와 관련한 부분은 매년 이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지기와 관련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좀 세심하고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자, 그런 단원이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는데 수동형 감지기가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수동형 감지기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수동형 감지기죠. 이 수동형 감지기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능동형의 감지기와는 틀리게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 가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유리, 음향, 그 다음에 어떤 뭐 장력, 충격, 열선 감지기라든지 이런 이제 5가지 형태는 주로 이제 수동형 감지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전기 신호를 주장치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동형 감지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유리, 음향, 충격 이런 감지기들은 대표적으로 뭐다? 수동형이죠. 수동형 감지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감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능동형 감지기가 있죠. 능동형.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내가 수동형의 감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능동형의 감지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형 감지기인 경우에는 통상 적외선 감지기가 있고요. 적외선, 그 다음에 셔터, 초음파 이런 감지기들이 있습니다. 셔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능동형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동형이다, 능동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11번 보시게 되면 감지 원리에 대한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감지 원리에 대한 부분이죠. 감지 원리. 자, 한번 보시죠. 빛의 성질을 이용한 감지기는 적외선 감지기, 열선 감지기,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그래서 적외선 감지기인 경우는 이제 근적외선이죠. 열선 감지기는요. 원적외선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자력을 이용한 감지기는 자석 감지기하고 샤터 감지기인데요. 샤터 감지기인 경우에도 자석식이 있고 샤터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샤터 감지기에 대해서도 자석 샤터인 경우는 어떤 그런 자력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역학을 이용한 감지기는 장력 감지기하고 충격, 어떤 역학, 어떤 힘이 이제 작용이 된 부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화학적 변화와 관련한 부분이 있죠.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연기 감지기. 이 부분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재 감지기라고 했는데요. 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열의 이동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적 변화다. 그것은 연기 감지기가 뭐다? 가스 감지기죠. 가스 감지기. 그래서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다? 연기와 가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지 원리와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2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12번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감지기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뭐냐? 감지기 센서와 관련한 부분이죠. 감지기 센서는 말이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지기 구비 조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뭐냐? 먼저 감도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제 감도입니다. 감도. 감도라고 하는 것은 감지 대상 측정치의 어떤 인식 민감도입니다. 인식의 어떤 민감도. 이것을 우리는 감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도와 복귀도가 있죠. 안정도 이제 복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 변화에도 그 동작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동작이 안정이 돼야 된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원 상태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지기의 구비 조건 세 가지는 감도와 안정도, 복귀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문을 적어내는 이제 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밝기의 정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연히 이제 룩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게 되면 자석 감지기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석 감지기와 관련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석 감지기는 말 그대로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감지기죠. 그래서 이 자석 감지기는 통상 동작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동작 전원이. 그리고 설치가 어때요? 간편하죠? 아주 매우. 주로 이제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주로 환풍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설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와 관련한 부분들은요. 그다음 어떤 그 구성 요소라든지 또 설치 시 어떤 주의 사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특징 또는 뭐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잘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창문 1번 창문 설치 시에는 자력의 저하 방지를 위해서 자석 부착면에 스페이서를 부착해서 설치한다. 맞죠? 공동의 이용 장소 등과 같이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피한다. 공동의 이용 장소인 경우는 어때요? 이게 노출이 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죠. 리드 스위치와 영구 자석은 설치 시 수직 수평을 최대한 일치시켜서 25mm 내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석 감지기인 경우에는 리드 스위치하고 구성은요, 연구 자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제되었던 부분들은 이 리드 스위치인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라고 합니다. 불활성 가스. 가스에다가 그 리드 스위치를 넣어서 이제 봉입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리드 스위치죠. 이 연구 자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수평으로 해서 일치시켜야 되는데 25mm 이내냐 이것이. 이것도 좀 이격이 심하게 되면 오동작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mm가 아니라 몇 mm? 15mm 정도가 돼야 된다. 대략은 한 이 정도는 두고 수직하고 수평으로 맞춰서 설치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창문의 설치 시에는 창문틀과 창문에 설치된 리드 스위치와 자석이 창문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스토퍼를 설치한다. 스토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자석 감지기하고 그 자석이 있죠. 리드 스위치하고 그 연구 자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창문을 확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일정 간격을 두고 더 이상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스토퍼라는 것을 부착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질문은 이제 3번이 질문되는 것이죠. 25mm가 아니라 몇 mm라고요? 15mm 정도는 수직 수평을 맞춰서 설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14번을 보시게 되면 월등히 높은 보자력과, 자, 이 부분도 출제가 이미 좀 되었던 부분이에요. 기출문제로 해서 월등히 높은 보자력과 전류의 자속 밀도를 갖는 고성능의 연구 자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온도 특성이 높고 이어폰이나 소형의 정밀 모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잘 부서지는 단점과 가격이 고가인 자석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시토류 자석이죠. 시토류. 그래서 이 자석 감지기와 관련한 부분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설치 시 주의 사항, 그 다음에 이 자석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어폰이라든지 소형의 정밀 모터에 사용이 되고 잘 부서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뭐다? 시토류 자석이죠. 시토류 자석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 중에서 이제 알리코 자석도 등장하죠. 알리코 자석인 경우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알리코라고 하는 것은 영문의 앞자만 딴 거예요. 두 문자로 알미늄,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에, 그래서 알리코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높은 경도는 있는데 쉽게 감자가 일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리코 자석이라고 하고, 페라이트 자석인 경우에는요, 주원료는 이제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그래서 보자력이 커서 자기 안정성이 이제 높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극 착자력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은 바로 페라이트 자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제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15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법용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감지기에 대한 설명을 두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내라, 이제 그런 얘기죠. 동작 전원이 필요 없고 구조가 간단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소형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주로 출입문하고 창문에 설치한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석 감지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주요한 특징들, 장단점을 언급을 하면서 무슨 감지기냐라고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파의 파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파의 파장과 관련한 부분이죠. 이 전자파의 파장과 관련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 파장은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X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형태,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빛의 형태가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나 이제 적외선부터는 우리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전자파의 파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전자파의 파장이 가장 낮은 거죠. 파장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가장 낮은 겁니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X선으로부터해서 자외선, 가시광선, 마지막으로 뭐다? 적외선이죠. 그래서 파장이 가장 높은 것은 뭐겠습니까? 적외선이 되는 것이죠. 적외선은. 낮은 것은요. X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적외선 감지기, 우리 이제 적외선 감지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적외선 감지기는 파장 대역이 몇이라고 그랬죠? 적외선 감지기는 0.7에서 0.72에서 100 마이크로메타죠. 이것이 이제 파장 대역입니다. 0.72에서 100 마이크로메타가 바로 근적외선 대역이죠. 근적외선 대역.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정리를 해서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7번. 다음 화자 감지기 중에서 공기 관식, 열 전대식, 열 반도체식의 3종류가 있는 감지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방제형 감지기죠. 방제형 감지기. 방제형 감지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좀 다 배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열, 그다음에 뭐 연기, 불꽃, 가스 감지기, 기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제형 감지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키워드를 통해서 또는 방제형 감지기 어떤 구성 요소, 설치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기관식과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의 세 종류가 있는 감지기가 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차동식 분포형이죠. 차동식 분포형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18번을 보시게 되면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감지하는 방식으로 일국소의 열 효과. 이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죠.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된다. 그러면 차동식이 바로 이런 형태죠.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이것은 스포트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국소의 열 효과라고 하면 차동식 스포트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을 보시게 되면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감지하는 방식으로 넓은 범위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 여기서 이제 또 키워드가 등장하죠. 어떤 열 효과의 누적이 되는 형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차동식 분포형이다. 차동식 분포형.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20번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기계경비 시스템의 주장치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주장치 컨트롤러와 관련한 부분이죠.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죠. 이상 표시 기능. 어떤 이상 표시 기능도 이제 돼야 되겠죠. 신호를 당연히 송신해야 되고요. 구역별 감시 기능은 맞는데 고객 통보 기능 이 부분은 아니죠.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구역별로 어떤 그 감시해주는 그런 기능도 담당을 하고요. 이상 표시 신호는 당연히 송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입 통제기, 출입 관리기가 있으면 출입 통제하는 기능들, 또 근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런 주장치 컨트롤러가 담당을 하는데 굳이 꼭 고객에게 어떤 통보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